저희는 어머님 못 모셔요.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게야? 제 말을 계속 듣지도 않고 아이들은 그저 제가 찾아온 것이 성가셨는지 저들 할 말만 내뱉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한동안 외롭고 힘드시다고 이러시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 힘드시면 요양원 보내드릴게요, 어머님. 저희 아직도 신혼인데 저는 어머님 절대 못 모시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생각지도 못한 요양원 발언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도 엄마 모시는 건 못할 것 같아요.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엄마 정 힘드시면 요양원 알아봐 드리는 게 어떨까 싶긴 했거든요. 집도 지금 혼자 계시기 너무 넓어서 적적하실 테니까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엄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하고 저를 가게에서 몰아낼 때처럼 저들끼리 저를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궁리를 했었나 봐요. 그런 자식들에게 제가 뭐가 이쁘다고 가게 잘 되라고 노하우를 빼곡히 적어다 주려고 했던 건지 제 자신이 한심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드릴 테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님. 그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갑자기 찾아오지 마세요. 그때는 문 안 열어드려요. 그래, 내 갑자기 찾아왔으니 너희들 말대로 나가겠는데. 요양원 얘기는 충격적이구나. 그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섣부른 행동하지 말거라. 내 다시는 불쑥 찾아오는 일 없게 할 테니 경거망동하지 말어라.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와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남편이 떠나고 이제 제게 남은 거라곤 집 한 채 그리고 아들밖에 없었거늘. 아니 글쎄 아들 집에 갔더니 이게 웬걸. 며느리가 요양원에 보내겠다며 제게서 마지막 남은 그 두 가지를 앗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사연을 싣고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잘 나가면서 몹쓸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양원을 보내버리겠다는 기가 차는 며느리의 발언들을 들으신 오늘의 사연자는 60대 여성 임정숙님입니다. 도대체 어떤 황당무계한 사연으로 저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 임정숙이라고 합니다. 제 사연은 제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내놓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 황당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지혜로운 말씀들을 나눠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가 남편과 어떻게 만남을 시작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와 남편은 20대 때 학생운동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을 즐겨하던 저는 사실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혈기왕성하던 젊은 20대의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운동을 다녔고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언제 한번 남편이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지켜준 이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둘 다 가정 형편이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어. 자주 만나 데이트를 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지만 같이 있는 시간만큼은 황홀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부담이 되어서 대학 졸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부모님께서 어떻게든 졸업은 시켜주려고 하셨지만 제가 전공을 잘 살릴 자신도 없었고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것이 보기 힘들어서 스스로 자퇴를 선택했어요. 제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요리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식당에서 홀서빙하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학교를 졸업하기는 했으나 마찬가지로 진로를 개척할 만한 전공이 아닌지라 중장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지인의 소개로 중장비
운전일로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어요. 각자 힘들게 일하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어가며 수년간 만남을 이어가다 제 나이 26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월세로 살림을 시작했지만 삶을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모아 중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먼 훗날에는 살림이 좀 나아질 만한 가능성이 있었지만 남편은 다른 꿈이 있었어요. 제가 음식과 요리에 관심이 많으니 저와 함께 백반집을 차려서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죠. 사실 제 꿈을 이뤄주기 위한 남편의 배려이기도 하였죠. 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식당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어깨너머로 배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내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에 우리 부부는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 생활 3년 차가 되니 아이를 갖고 싶어져 임신을 하게 됐으니 그때가 제 나이 29일 때였어요. 그렇게 제가 30살이 되던 1월에 아들 동석이가 태어났습니다. 첫 아이를 제 품에 안았을 때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제 속을 이렇게까지 뒤집어 놓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아이가 태어나자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겪으면서 체감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남편이 나중에 같이 백반집을 하겠다며 모아두던 돈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 형편에 아이를 하나 놓고 키우다 보니 더 이상 아이를 가지기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하여 우리 부부는 아들 동석이 하나만 잘 기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지옥엽 아들내미를 애지중지 키우니 어느덧 국민학생이 되었고 학교에서 공부를 곧 잘했어요. 아직 국민학생일 뿐이었지만 수학을 정말 잘하던 동석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아들을 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되었어요. 좋은 학원과 과외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비싸도 등록을 해 주었고 아들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전교 1등을 자주 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학원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공부머리는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고 학원을 가느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자 아들은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어정쩡하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아이가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들이 공부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녔던 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다니는 것을 꿈꿨으나 아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어요. 학업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아이가 원하는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길 바랐어요. 학원으로 아이를 몰아넣는 것을 줄여주면 적당히 균형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은 그 이후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아예 손을 놓아버리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예측불허하고 어려운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이 안타까웠지만 남편은 아들을 나무라거나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면서. 그저 어느 쪽으로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마음을 조금 굳게 먹고 아이를 강하게 이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그 이후로 점점 더 방황하기 시작했거든요. 일찌감치 술과 담배를 배운 듯 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부모가 아이를 못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항상 최선을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아들도 정신을 차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관점이 생기는 법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대학 보내는 것은 포기하고 일찌감치 군대를 보냈어요. 군 생활의 매력을 느끼거나 군대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보다가 혹시나 군 간부로 복무를 하는 것이 빠르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려나 싶었지만 그마저도 아니었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아들은 할 일이 없어 백수로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지경에 이르자 남편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들을 취직시키기 위해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수소문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딱히 나오지 않자 남편이 제게 제안을 한 가지 하기에 이르렀어요. 동석이 아무래도 이렇게 뒀다간 혼자 늙어 죽게 생겼네. 우리 모아둔 돈으로 뭐라도 벌어먹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모아둔 돈으로 뭘 어떻게 벌어먹게 해준단 말이에요. 당신이랑 같이 하려던 백반집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때? 당신 식당에서 일하는 경험만 수십 년이잖아. 식당을 하면서 동석이를 알바생으로 쓰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좀 시작해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지내라고 할 거야. 그렇다고 아들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식당을 시작하는 게 괜찮을까요? 당신이 잘 이끌어줘야지 뭐. 나는 당신 믿어. 그렇게 저는 다니던 식당 일을 그만두고 백반집을 차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게를 시작할 준비를 하자니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요식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이것저것 보고 배운 것이 있어 나름 하나둘씩 착착 준비를 잘 해나갔어요. 모아둔 돈이 넉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가게를 알아보고 계약했고, 그래도 동네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많이 다니는 길목에 괜찮은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제 꿈이기도 했지만 남편 말대로 아들이 자립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니 아들에게도 준비하는 과정을 일거수일투족 알려주려 했지만 아들은 건성으로 듣는 척만 하는 것 같았어요. 동서가, 너 나중에 엄마 나이 많이 들면 가게 물려받을 수 있겠어. 대박나면 당연히 물려받아야죠. 엄마,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열심히 배워볼게.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상 거의 모든 준비 과정은 제 머릿속에서만 시작된 일들이었고, 아들은 그저 일손만 거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힘겨운 준비 과정에서 제 몸이 고역을 버티지 못한 걸까요?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정말 꼼짝달싹도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했어요. 허리는 수술 결정도 신중해야 하는 부위라 이도저도 못하고 시작하자마자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는 수 없이 아들에게 운영을 맡겨야 했어요. 걱정이 많이 됐지만 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최대한 인수인계를 해줘가며 일을 알려줬지만 그게 될 리가 있나요? 처음에는 아들도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꼬박꼬박 시킨 일들을 했지만 점점 늦잠 자고 늦게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식당은 문을 여는 시간이 늦어지면 거기서부터 리듬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손님은 없었고 몸을 거진 움직일 수 없는 저와 바쁜 남편이 신경 쓰지 못하는 새의 아들은 장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문을 닫고 여자를 불러 술을 마시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을 알게 되자 저와 남편은 절망했습니다. 저와 함께 백반집을 운영하는 것이 남편의 꿈이었지만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시작부터 제대로 꼬여버리니 큰일 났다 싶었죠. 다행히 제가 꾸준히 치료를 받으니 그때쯤 되어서 몸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가게를 살리기 위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피땀을 흘렸어요. 그래도 제가 요식업계에서 일한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손을 대니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된 이후로는 몸을 너무 조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당히 몸을 써주는 게 허리 회복에 좋을 거라고 했었는데 정말로 조금씩 일을 시작하면서 허리도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손님들이 조금씩 가게의 존재를 알아가게 되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갔어요. 다행히 가게를 연 지 3개월 만에 괜찮은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장사를 이어가니 식당은 꽤 많은 사람이 알게 되어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니 매출은 계속 올라갔고 그때가 저희 부부가 가장 많은 돈을 벌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가게를 3년 정도 운영하니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꽤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건강검진을 갔다가 폐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 운동권에 있으면서 안 좋은 가스도 많이 마시고 담배까지 태웠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스스로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남편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열심히 치료받을 의사는 있지만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모아둔 돈과 가게에서 번 돈을 싹 긁어모아 여기저기 분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제권은 남편이 전담했기에 제가 일거수일투족 다 관여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아들에게 투자하는 쪽으로 많은 돈을 썼어요. 작은 집을 하나 얻어주고 차를 사주는 것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리고 가게 명의를 제 이름에서 아들 이름으로 옮겨두었죠. 저는 동의할 수 없었지만 항상 남편의 판단을 믿어왔어요. 남편이 정말 만에 하나 일찍 세상을 뜬다고 하더라도 저에겐 남편과 살고 있던 집이 남아있으니 남편의 판단을 이번에도 믿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아마 남은 돈은 본인의 치료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있을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쓰기로 한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아들에게는 남편의 폐암 소식을 전하지 않았었고 아들은 가게 명의는 옮겨받았으나 가게에는 나오는 둥 마는 둥 변함이 없었어요. 남편의 경제적 판단은 제가 믿어주기로 한 만큼 아들에게 현재 상황을 일깨워 주는 것은 제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한 저는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동서가, 너 이제 이 가게 사장인데
일을 조금 더 잘 배워야 하지 않겠니? 요식업 운영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요식업이야. 너 스스로 가게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없지 않니? 엄마가 수십 년간 체득해온 노하우를 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배울 수가 있겠어요. 차근차근 배워가야죠. 저에게도 시간을 주셔야죠. 엄마,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엄마의 그 수십 년을 이루었던 하루하루라. 지금 내가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다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야. 알겠어요. 엄마 열심히 할게요. 아들은 별 생각 없이 대답하는 듯 했기 때문에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있잖아, 동서가. 내 아버지 얼마 전에 건강검진했더니 폐암이래. 항암 치료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잘 이겨내실 테지만 그런 상황이니만큼 엄마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구나. 아들은 그제서야 조금 놀라는 듯 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랬구나. 아버지 일도 이제 그만하셔야겠네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지금부터 신경 정말 많이 쓸게요. 적당한 때에 잘 말했구나 싶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게으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요식업을 대하는 자세와 생각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게 분명히 보였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나올 뿐이었어요. 남편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꽤 많은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안해서 시작한 가게가 제 손을 타고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저 아들이 제 마음을 좀 알아주고 제 곁에서 식당 운영하는 일과 마음가짐을 잘 배우길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요식업은 웬만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도전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답답한 날들이 이어졌지만 어찌됐든 아들이 이제 나이도 3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하니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연애하는지도 몰랐던 터라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차라리 좋은 여자 만나서 하루빨리 책임감을 가지고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얼마 후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결혼할 사람을 보여주겠다며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김세은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저희 아들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동료 한 명이 오빠 아는 친한 동생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빠가 옷 보러 왔다가 제가 마음에 든다고 그 동료한테 소개시켜달라고 졸랐다는 거 있지 뭐예요. 그래서 그 동료분하고 같이 한번 술을 마시게 됐었는데 그때 서로 호감이 생겨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빠가 술값도 계산하고 했는데 제가 반해버린 거 있죠? 예비 며느리의 대답은 다소 황당했어요. 옷차림도 그리 단정한 편이 아니었고 말투와 억양도 정돈된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서로 만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게 뭔가 썩 좋은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워낙에 아들이 그 아이에게 흠뻑 빠져서 좋아라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죠. 크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결혼을 허락한 것이 저희 가족에게 큰 화를 불러 일으키게 된 셈이네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혼집은 아들이 살고 있던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혼수가전만 몇 개 들여오는 것으로 살림을 차릴 수 있었죠.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결혼을 하면 아들이 조금이나마 철이 더 들지 않을까 기대했었지만 딱히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며느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면 받았던 것 같아요. 둘이 대체 집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는 건지. 어느 날 저는 아들로부터 황당무계한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게 되었어요. 아들이 제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은 저보고 내일부터 가게에 나오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와서 일해도 되니 저보고는 이제 쉬라는 거 있지 뭐예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서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가 갑자기 엄마 보고 가게를 나오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카톡 내용 그대로예요, 엄마.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편하게 쉬면서 지내셔야죠. 아버지도 투병 중이신데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나 없이 식당을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진작에 했지, 인서가. 아버지 폐암 진단 받으시고 엄마가 얘기했잖아. 가게에 신경 좀 더 써달라고. 그 이후로 변한 게 없잖아. 가게 명의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아직까지도 사실상 엄마 손길 없으면 가게 돌아가지를 않는데 무슨 수로 갑자기 엄마 없이 가게를 보겠다는 거야.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저는 그 이후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제가 가게 주인으로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어머니 없이 아내랑 둘이 할 수 있겠구나 판단이 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 정말 자신 있고 제가 용돈 챙겨드릴 테니까 엄마 이제 쉬면서 편하게 지내셔도 돼요. 저는 아직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류해 보려고 했지만 아들은 가게가 본인 명의라는 것을 구실로 그렇게 저를 강제로 가게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제가 당분간만이라도 도와주러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한사코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때쯤 남편은 건강이 안 좋아져 있을 때라 남편에게 상의를 하고 싶었지만 안 그래도 힘든 사람 골머리 썩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았었죠. 어쨌든 엄연히 남편이 아들에게 가게 명의를 이전시켜준 것이었고 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저는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어 그렇게 정든 가게를 하루 아침에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 말대로 연금이랑 용돈 좀 받으면서 남편 곁이나 잘 지키면서 지내야겠다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에 가게가 망가져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매일같이 가게를 한 번씩 지나다니며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봤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만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루어 놓은 것들의 후광이 아직 이어지는 것이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래도 가게를 어느 정도 흔들림 없이 운영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다행인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내실이 잘 다져져 있지 않다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아들이 정말 착실하게 운영을 잘 해내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생활한 지 몇 달 뒤 남편의 건강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아졌고 의사 말로는 마음의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암투병이기에 아무리 평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어놓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막상 의사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서글퍼지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빠르게 야위어갔고 어느 날부터는 정말 하루 일과가 그저 제 손을 잡고 있는 것뿐인 날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제게 남편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될 때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보,
짧은 인생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나도 따라갈 때까지 당신이 줬던 사랑 마음 속에 꼭 간직하면서 지낼게요. 잘 지내야 돼, 여보. 우리 동석이를 잘 부탁해. 아직 어리석어도 우리 아들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겠어요, 여보.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반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생각보다 일찍 먼저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고 슬픈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안방 서랍에 있는 것들을 잘 좀 정리해줘.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 물건들을 잘 정리해서 당신 옆에 잘 둬달라는 말인 줄 알았죠. 그게 제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상주가 된 것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들이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었으니 장례 절차를 지원해주는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병원에서 연결해주는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찌저찌 장례식이 시작되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상주 노릇을 잘 하지 못했고 며느리도 얌전히만 있었지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아이들이 다 부모 장례가 처음이라 그렇겠거니 했죠. 하지만 장례 첫날 밤 아들이 한참을 담배만 피우더니 들어와서 제게 한 말은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엄마, 저랑 집사람은 아무래도 내일 가게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리를 비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녀석아. 너 진짜 이럴 거야? 아니, 엄마한테 가게 이어받고 저희끼리 하는 상황에서 3일 연속으로 쉬는 거는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엄마가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동서가. 아니, 죄송하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죠. 진짜 가게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내일 모레 발인 때는 다시 올 테니까 내일 하루만 가게 좀 볼게요, 엄마. 어이가 없었지만 저가 그러고 싶다는 걸 제가 무슨 수로 말리겠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둘째 날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홀로 식장을 지켰습니다. 둘째 날은 입관이 있는 날임에도 그 순간을 저 혼자 쓸쓸히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서럽게 하더군요. 어찌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엄히 혼자 보게 놔둘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입관하기 위해 준비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오열했습니다. 우리 괜찮을까요? 난 당신이 했던 글을 항상 떠지만 우리 아들 이래도 된 거예요. 다 지금 거거요. 라고 말 좀 해봐요. 그렇게 남편을 만질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저는 홀로 오열하면서 기력을 많이 잃었어요. 그날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아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이 했던 마지막 말들 중 동석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남편이 했던 선택들이 결국 홀로 남은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발인을 하고 남편을 모신 후에 집으로 돌아가니 집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말했던 물건들을 정리하며 다음번에 장지에 갈 때 가져갈 것들을 추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소중하게 생각할 만한 것들 위주로만 간단히 정리하느라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이 서랍을 열어보라는 이유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 우울해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꿈은 결국 이루지 못한 채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을 해보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일단 둘이 살던 집에 혼자만 남겨지니 집이 너무 휑하고 넓은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외로움을 타기 시작하다가 심하진 않지만 가벼운 우울증 증세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서워졌죠. 머리로는 주책맞게 아들 집에 찾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이 너무 공허하여 가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 싶은 노파심을 핑계로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점점 더 과감해졌어요. 아이들이 분명히 가게를 운영하는데 점점 힘들어질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같이 지내면서 가게 일을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외로움과 우울함을 느끼기 시작하니 머릿속에서 스스로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 위한 핑계들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지금에서야 마음이 차분해져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끝내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억지로 주입시키면서 같이 지내자는 말은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아들 집에 가서 한번 안부나 묻고 오기로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이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기 위해 여태까지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을 모두 글로 적어 전달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느 주말 저는 아들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나왔어요. 에?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어머님? 응, 아가. 동석이랑 잘 지내나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 너희한테 기니 해줄 얘기도 좀 있고.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여보, 빨리 이리 좀 나와봐. 당신이 어머니 뭐라고 했어? 엄마가 왔다고? 아니,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응, 너희 잘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너희한테 기니 해줄 얘기도 좀 있었어. 할 얘기요?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일단 들어오세요. 안 돼, 여보. 우리 하기로 한 거 있잖아. 며느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 된다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좀 갑자기 찾아가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잖아요? 일단 들어오세요. 엄마. 고맙다, 동서가. 아, 진짜 이럴 거야? 이건 좀 아니죠, 어머님? 여보, 그래도 오셨는데 문전박대를 할 수는 없잖아. 기다려봐 좀. 엄마, 무슨 할 말이 있으신데요? 응, 그게 있잖아. 내가 요즘 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며느리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안 된다고 잘라먹으면서 말했어요. 나가세요, 어머님. 여보, 진짜 이럴 거야? 이건 아니잖아. 그래요, 엄마. 아무리 외로우셔도 이러시는 건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 말을 좀 들어보지 않고 내가 한동안. 엄마 표정이랑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것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저희는 어머님 못 모셔요.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게야? 제 말을 계속 듣지도 않고 아이들은 그저 제가 찾아온 것이 성가셨는지 저들 할 말만 내뱉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한동안 외롭고 힘드시다고 이러시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 힘드시면 요양원 보내드릴게요, 어머님. 저희 아직도 신혼인데 저는 어머님 절대 못 모시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생각지도 못한 요양원 발언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도 엄마 모시는 건 못할 것 같아요.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엄마 정 힘드시면 요양원 알아봐 드리는 게 어떨까 싶긴 했거든요. 집도 지금 혼자 계시기 너무 넓어서 적적하실 테니까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엄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하고 저를 가게에서 몰아낼 때처럼 저들끼리 저를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궁리를 했었나 봐요. 그런 자식들에게 제가 뭐가 이쁘다고 가게 잘 되라고 노하우를 빼곡히 적어다 주려고 했던 건지 제 자신이 한심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드릴 테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님. 그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갑자기 찾아오지 마세요. 그때는 문 안 열어드려요. 그래, 내 갑자기 찾아왔으니 너희들 말대로 나가겠는데 요양원 얘기는 충격적이구나. 그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섣부른 행동하지 말거라. 내 다시는 불쑥 찾아오는 일 없게 할 테니 경거망동하지 말어라.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와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남편이 떠나고 이제 제게 남은 거라곤 집 한 채, 그리고 아들밖에 없었거늘. 아니 글쎄 아들 집에 갔더니 이게 웬걸 며느리가 요양원에 보내겠다며 제게서 마지막 남은 그 두 가지를 앗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집 안에서 며느리가 어찌나 짜증을 부리며 고함을 치던지 정말 고약한 거 있지 뭐예요.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것이 제게 이런 비참한 하루를 찾아오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또 다시 우울해졌어요. 모아놓은 돈으로 가게를 차리자 하고 명의를 아들 명의로 바꾸고 했던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더니 제게 남은 것은 집 한 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은 남편이 처음으로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치료비로 많은 돈을 쓴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았지만 저를 이렇게 두고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는 건가 싶어 서러웠어요. 그렇게 우울하고 외롭게 지내기를 1년이 지나자 저는 아무래도 조용한 동네의 작은 집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할 곳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하다 보니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남편의 물건들도 마저 정리하게 되고 집이 작아지니 짐도 많이 줄이게 되었어요. 서랍을 열어버릴 것들을 분류하다 보니 웬 서류들과 종이들이 이렇게 많은 건지 제가 몰랐던 물건들이 그렇게 많은지 신기했어요. 버리기 전에 중요한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남편의 진단 내역과 치료 경과 자료 등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생각지도 못한 문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토지대장이었어요. 이게 웬 땅 문서야 싶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게 웬걸 남편과 저희 공동 명의로 된 1억 원대에 매입한 토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제서야 남편이 서랍을 확인하라는 말이 이것을 두고 한 말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2년 남짓 투병을 했으니 3년이 좀 넘게 지난 문서였어요. 저는 문서에 적힌 주소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만 공부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용한 정보를 듣고 그랬던 것인지 남편이 저 모르게 구매한 땅은 신규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수년 뒤 개발이 예정된 주소지였어요. 자세히 알아보니 개발 취소와 확정을 오락가락하던 곳이라 남편이 저점 매수를 한 것이더라고요.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후 제 명의로 이전이 되어 있을 땅이었고 지금 시세를 확인하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5배 가까이 뛰어 6억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남편의 해안이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순간 저는 잠깐이나마 남편을 원망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롭게 사용해야 할지만큼은 신중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아들놈이 제게 천하의 몹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 혼자 이 금액을 독차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의논을 하기 위해 아들네를 다시 한번 찾아가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냥 찾아갔다가 험한 꼴을 당할까 봐서 이번엔 전화를 먼저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를 않았고 그 다음날 다다음 날에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메시지를 남겨놓아도 전화나 답장이 오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마지막 만남이 좋지 않았다고 한들 이건 좀 아니다 싶어 그냥 말아버릴까 하다가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결국 다시 한번 아들네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네 집을 찾아간 날, 저는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동에 다다르니 저기 어디서 아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가만 들어보니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두리번거리니 근처 흡연구역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어요. 아니 그런데 같이 들리는 목소리는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거 있지 뭐예요. 오늘도 같이 있을 생각하니까 설렌다. 그러게. 근데 오늘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그럼 남편 오늘 중요한 일 있어서 저녁 때까지 무조건 가게에 가 있어야 돼. 이제 가게 사정 다 내 손바닥 아니라 안전한 날에만 부르는 거니까 걱정 마.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천하의 몹쓸 연첫 인상이 안 좋다 했더니 결국 저렇게 바람을 피우는구나 싶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일단 몸을 숨기고 핸드폰을 켜서 대화 내용을 얼른 녹음했습니다. 여기 만져주는 게 그렇게 좋아? 아, 이뻐라. 아무리 요즘은 이웃 간의 교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며느리는 간도 크게 자기 사는 동네에서 다른 남자와 수위 높은 농담까지 하는 거 있지 뭐예요. 그렇게 저는 곧장 가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분명 가게가 아니라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을 골라서 찾아온 것이거늘 어찌 가게에 나가 있는 것인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가게 앞에 도착하니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불이 꺼져 있었고 저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가게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는데 불빛이 조금씩 새어나오길래 봤더니 어두운 가게 안에 테레비만 켜져 있고 어둠 속에서 아들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거 있지 뭐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어떻게 속여가며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사정이 어찌되었든 둘은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한심한 아들은 결국 제가 일궈낸 가게를 또 다시 술판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몇 년이 지났어도 가게를 시작할 때쯤 아들의 모습은 변한 것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오늘 두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을 고쳐먹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 아들은 구제불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떠나면서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리 방도가 없었어요. 저는 다음 날 바로 가게 근처 부동산으로 가 가게가 매매가 가능한 매물인지 문의했습니다. 아들의 가게를 살 수 있다면 사버릴 생각이었어요. 다행히 가게 주인은 매매 의사가 있는 상태였고 남편이 남긴 땅을 팔고 제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발생한 차익을 합하면 매입이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저는 부동산에 빠르게 매입 의사를 알리고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철부지였고 제가 호되게
정신머리를 고쳐놓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시 같은 며느리가 한 짓을 아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매매 절차가 끝나고 얼마 후 저는 일찌감치 가게 앞으로 가서 아이들이 가게 문을 열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년 넘게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가게 주인이 되어서 아이들 앞에 서게 되니 감회가 남달랐어요. 아이들이 한가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이고 깜짝이야. 어머님. 집에 찾아오지 말라니까 이제 가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여보, 얼른 요양원 알아봐. 엄마 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이 가게를 매입했다. 동서가. 예? 갑자기 무슨 돈으로 가게를 샀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게 그 사정을 말해줘봐야 뭐 하겠니? 너는 지금 내 인생 상황 파악하는 것부터가 먼저야? 이 녀석아! 상황 파악이라는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엄마? 진짜 이제 지긋지긋해요, 엄마. 제 인생에 그만 좀 간섭하시라고요. 여기 가게를 사서 뭐 어쩌실 건데요? 세입자 주인 마음대로 함부로 못 내쫓아요. 저는 그때 녹음한 며느리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간 있었던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라 자빠지며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고 했고 저는 못 믿겠으면 얼른 가서 없어지기 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해 보라고 했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말을 더듬으면서 저 사람 말 믿지 말라면서 악을 써대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내 아버지와 둘이서 너 키우는데 참 부족한 점도 많았던 거 잘 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니? 내 아버지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를 잘 부탁한다는 말씀이셨다. 다 큰아들이 아버지 가실 때 그런 소리를 들어야겠니? 아들의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며느리를 노려보았어요. 내 가게 매입했다고 너희를 내쫓을 수 없다는 건 잘 안다. 하지만 어미로서 내가 엇나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내 이렇게 해서라도 가게를 다시 살리고 내게 다시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야. 오늘은 이만 하고 갈 테니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내가 내게 먼저 연락하거라. 연락이 없으면 엄마도 이제 너 다시는 볼 생각 없으니 그리 알아. 그렇게 저는 가게를 나왔고 이사 간 동네에서 몇 달 정도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도 참 기구한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들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마 아들은 며느리와 단판을 짓고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화해하고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제게 연락을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1년까지만 기다리고 연락이 없으면 포기해야겠거니 생각하고 있을 때쯤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살던 집에서 이사 가셨네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주소를 알려주니 얼마 후 아들이 찾아와 읍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셨는데 제가 잘 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서라도 먹고 살 길을 잘 알려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한번 배워볼게요, 엄마. 못난 아들이라 참 부끄럽네요. 죄송해요, 엄마. 아들은 바람난 며느리와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처음부터 우리 집의 가게와 아들의 집과 차를 노리고 접근을 한 것 같다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아버지가 널 더 잘 이끌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제 내 나이 30대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나이에 정신 번쩍 들려면 정말 힘들 것이야. 엄마가 이제서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정말 이 악물고 버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내 인생 정말 고달플 거야. 알아듣겠니, 아들? 다행히 아들은 제가 가게로 찾아간 날 이후 생각과 심경의 변화가 많았는지 평소와 다르게 진중 어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게로 복귀해서 절반으로 떨어진 손님과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제 꿈인 남편과 함께하는 식당은 못하게 되었지만 남편의 분신인 아들과 식당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정말 바뀐 태도로 가게 운영에 임했어요. 워낙에 아들이 철딱선이 없었으니 처음에는 그냥 반성하는 척 다른 모습 보여주는 건 잠깐인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아들은 그 뒤로 정말 바뀌었어요. 인생살이 모양새가 제각각이듯 아들의 전성기는 좀 늦게 찾아오려나 보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게는 예전보다 더 잘 되어 넓은 곳으로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4명이나 더 쓰게 되었고, 아들은 책임감 있게 제 관리 감독하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걱정 없이 남편 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렇게 사연으로 적으니 아들놈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어려움을 넘어선 제 사연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는 사연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라 제 사연을 듣고 제가 좀 경솔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부디 댓글로 남겨주시어 저도 배움을 얻어갈 수 있게 지혜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사연을 싣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